근데 그 앞에 말씀하신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거는 그러면 지금 3년 너무 길다 하셨는데 어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시려는 생각이신가요? 조기 종식이란 말을 제가 일관되게 썼고 그것을 풀어서 그 3년 너무 길다란 말을 제가 이제 사실 제가 모함을 해서 한 건데 최초로 제가 말한 거는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그 말을 썼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란 말을 제가 했고 그리고 또 저희 당의 일종의 구호처럼 됐는데요. 그것이 탄핵이다는 아닙니다. 탄핵은 200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200석이 있고 200석이 있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난 뒤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탄핵은 어떻게 보면 여러 단계가 필요해요. 200석이 질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200석이 되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을 찾아내어서 확인되어서 그런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가야 한다면 그것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탄핵이란 말을 쓰지 않고 조기 종식이란 말, 또 3년 넘긴다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까지 포함하여 탄핵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탄핵까지 포함해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더 강하고 단호하게 싸운다면 그 속에서 지금도 그런 균열이 일어나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동훈 특검법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고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민심이 정권으로부터 떠난다고 생각이 되면 당장 언론의 논조가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로부터 공무원들 입 닫고 있던 것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럼 다시 또 언론이 공격을 하게 되겠죠. 비판을 하게 되겠죠. 그런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탄핵 이전에 레임덕이 될 거고 레임덕 다음에 데드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탄핵 이전에 저희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죽은 오리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뭐 죽은 오리? 죽은 오리. 그 힘을 빼는 정치적 무능력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데드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탄핵을 포함해서. 그리고 탄핵까지 이루어져서 그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의 증거가 나오면 탄핵으로 가야죠. 물론 200석을 전제로. 그렇지 않다면 200석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선봉에 서서 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데드덕으로 만든 것이고 그것이 조기종식이죠. 그럼 과거에 이승만 정권은 탄핵 이전에 하야했습니다. 이승만 하야했고 전두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거리 시위를 통해서 물론 6.29가 있었습니다만 무너진 거 아닙니까? 탄핵만이 조기종식의 방법은 아닙니다. 탄핵도 그 중에 하나지만 탄핵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탄핵도 하야도 사실 굉장히 예외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계속 된다면 우리가 남미 국가들처럼 불안정해질 수도. 우리나라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박근혜 정권을 계속 유지시켜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채우는 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되었습니까? 더 빨리. 그 촛불혁명을 일어나서 거리에서 데모한 게 불안정성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아니요,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민주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권을 3년 동안 임기 보장을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되는 것이냐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혹은 그런 행위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헌법 위반이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저는 다 위반했다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헌법 전문. 일단 지금 뭐 홍보도 장관 뽑는 것부터 시작하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온갖 방식으로 친일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고 그 외에도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당장은 어제 도주시켰던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경우만 하더라도 역대 제 삶의 경험에서 범죄 피의자로 수사기관이 확정하고 출국 금지시킨 자를 대통령이 나서서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가 출금을 해제해가지고 해외 도피시킨 거 범죄예요. 범죄. 범인 도피죄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증거를 못 잡은 겁니다. 대통령 왜냐? 이종섭이라는 사람은
공수처에 의해서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되지 못하도록 덮은 사람이에요. 특히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 범위를 정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종섭 장관이 오케이 결재 사인을 합니다. 자기가 결재한 사인을 갑자기 대통령실부터 전화를 받고 왔는데 자기 걸 뒤집어요. 자기가 오케이 한 것을 뒤집었는데 누가 이종섭에게 그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했는가?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그 결정을 뒤집으라고 지시한 사람은 극소수죠.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 2 또는 3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이종섭이 호주에 있어야 이종섭에게 지시한 자가 정체가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발령을 했어요. 호주 대사 발령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점에서 그 결재를 취소시키게 한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의 개연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게 증거만 확보되면 탄핵사입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당무 개입을 했습니다. 이준석을 자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퇴시키라고 비서실장을 보냈습니다. 당무 개입과 총선 개입은 윤석열 본인이 옛날에 박근혜를 기소해 수재 판결 받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거든요. 지금 증거가 안 나오고 있을 뿐인데 그거 더하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건은 매우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이것이 증거만 나오면 전 즉각적 탄핵을 가야 됩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보도를 많이 하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결국 검찰 개혁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이 강령의 1번도 검찰 개혁이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그 정권 재창출을 못한 게 결국은 사회경제적 문제, 소위 먹고 사는 문제, 사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은 많이 바라고 힘들어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랑 좀 동떨어진 검찰개혁이라는 이슈, 약간 좀 엘리트 내부의 이슈일 수 있는 그런 이슈에 좀 집중한 게 좀 정권 재창출을 못하게 한 요인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뭐 비판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점에서 저는 검찰개혁과 동시에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갔어야 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이슈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당연하죠.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검찰 카르텔이 현재 국가 권력 전체를 쥐고 있죠. 그리고 그 검찰 카르텔 권력이 그냥 정치적 수사로서의 독재가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의 가치를 흐트리고 있죠. 실제 예. 각종 사례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되고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 점에서 검찰이 다 지금 무도한 행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권력이 그러니까 검찰 개인이 아니라 검찰로 포상되는 검찰 카르텔이라는 집단이 실제 권력을 운용하고 있고 운용하는 행태가 반헌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빨리 조기종식 시켜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군부 독재 정권에서 수많은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YS와 김대중 DJ가 군부 독재 타도하자고 한 이유가 그때 김영삼, 김대중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 이제 이른바 사쿠라라고 불렸던 민한당 등이 왜 그렇게 군사 독재와 싸우냐 민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군사 독재 정권과 안 싸우고 민생만 얘기하려고 했던 사쿠라라고 불리는 야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야당은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김대중과 김영삼을 존경하죠. 지금 시점에서 민생 중요하다 맞습니다. 민생 해결해야 됩니다. 사업값 한 개 1,000만 원인데 근데 검찰 독재는 얘기 안 하고 민생만 얘기한다? 그건 매우 잘못된 그 정당이고 그건 진짜 야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둘 다 말하는 게 진짜 야당. 네,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그 제가 감명도 읽어보고 왔는데요. 그 3번 감명인가요? 그 기획재정부 개혁을 좀 언제 어떻게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게 제가 오늘도 여기서 인재영이 입당식에서 강하게 소개를 했고 제가 그걸 여러 번 했는데 아무도 부각을 하지 않던데 제가 창당을 준비할 초기부터 검찰개혁과 기재부 개혁을 제가 주변에 얘기했고 그것이 강령화된 겁니다. 우리 오늘 입당하신 홍정화 장관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고요. 저는 기재부가 숨어있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입니다.
검찰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노출되었어요. 그 권력의 행태가 노출되었어요. 근데 기재부의 권력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이 권력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얘기를 너무 이제 길게 할 수는 없고 하나 예만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에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진 상태가 되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했습니다. 민주당도 같이. 근데 당시 기재부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안 갖고 있어요. 총리도 안 갖고 있어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100%를 못 줍니다. 못 줘서 겨우겨우 당시 청와대와 김부겸 총리가 예를 들어서 숫자가 헷갈리는데 뭐 70몇 프로인가 80몇 프로인가 줍니다.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재정 우리나라가 뭐 거들이 났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인수위 시절에서 바로 100%를 풉니다. 그때 논란이 나서 사기를 친 거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기재부가 돈 곡간을 쥐고 있는 예산 편성권 갖고 있는 기재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속인 겁니다. 그 언론이 어느 누구도 비판 안 해요. 어느 누구지만 비판 안 해요. 다수는. 똑같은 상황에서 윤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달라고 그러니까 100%를 풀었어요. 그 윤석열 정부는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언론 책임도 그렇다 생각하고 저는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이런 저는 기본 원칙이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검찰 권력, 근데 기재부 예산 편성권 다 엄청난 권력이에요. 근데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선출된 권력부터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고 그래서 강령에 보게 되면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학자 때부터 소신이긴 하지만 검사장 직선제를 미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잘못하면 김혜겸은 10만 원짜리로 기소하고 법정에 세우고 23억 김건희는 수사도 안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으면 다음 선거에서 교체될 겁니다. 그 중앙지검장은. 마찬가지로 기재부 같은 경우도 보면 만약에 저런 기재부, 외국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권과 이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운용하는 것을. 떼어서 예산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돈이니까. 예산은 우리의 돈입니다. 세금이 모이는 건데 그걸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자기가 갖는 건 안 되죠. 국회 소속으로 가야 돼요. 예산처를 국회 소속으로 배치를 해야 국회는 국민의 대표고 따라서 국민적 통제를 받는 거죠. 근데 이건 떨어져 가버렸어요. 대통령도 국회도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 통제를 못해요. 못하는 걸 가서 로비를 해야 돼요. 제발 우리 지역구에 돈 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도 세팅을 잘못한 겁니다. 기재부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기재부 개혁을 저희 순서로 3번째인가 그럴 것 같은데 확인해봐요. 그걸 내세운 이유가 있다.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건 우리가 다 돈 벌고 노동해서 돈을 상품을 소비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우리가 선출되지 않은 자가 그 세금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당과의 큰 차이 중에 하나죠. 민주당은 검사장 직선 얘기하지 않고요. 민주당은 기재부 개혁에서 예산처 독립을 얘기한 적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